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4장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이제 현금의 범위. 현금의 범위에는 통화하고,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 통화라고 하면은 뭐 화폐로 통용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폐나 주화, 외화를 포함해서 자, 지폐, 종이돈이나 동전이나 또 외국 돈을 받으면은 이 현금으로 통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하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통화 대용증권 그러면은 통화는 아니지만은 돈과 대신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외우시면은 국가에서 국가타자 여러 대 공일날 배우라고 공일배우 우송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 송금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거나 가계 수표를 받거나 타인이 발행한 수표 자계약 수표, 여행자 수표,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저금의 환급증서, 공채나 사채의 만기표 또는 이자표. 자,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된 어음 같은 거, 만기된 어음. 그 다음에 이제 일람 출급어음. 그 다음에 배당금 영수증, 우편환 증서, 우편수표, 송금수표 이런 애들을 받으면 바로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구불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요구를 하면 은행에서 찍소리 않고 내주는 거. 그래서 보통예금이나 그 다음에 당좌예금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 그러면은 먼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그 가치의 위험이 가치 위험이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자율이 변동돼도 뭐 그 이자가 그 이자다. 중도 해지해도 이자율의 차이가 없는 경우죠. 자, 가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게 취득일로부터 만기 또는 상환일이 만기나 상환일이 3개월 이내 또는 이제 90일 이내에 도래하면은 자, 얘네들을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은 전혀 별개일 거예요. 다만 현금은 현금이고 예금은 예금이고 현금성 자산은 현금성 자산이지만 나중에 재무제표에 보고할 때는 얘네들을 다 묶어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통합계정으로 또는 재무제표 계정이라고 하죠. 재무제표 계정에다가 통으로 보고를 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통화나 통화대용증권, 그 다음에 이제 통화대용증권은 앞자리만 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 타자기 여러 대를 공일날 배우라고 우송했다. 이렇게 해서 앞자리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지사 전도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소액현금 같은 것도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도 포함이 된다. 다만 이제 현금성 자산에는 주식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다만 주식 중에서도 왜 주식은 왜 안 돼요? 상환일이 없잖아요. 만기가 없고. 따라서 주식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지만 만에 하나 3개월 이내 우선 상환주다. 그렇게 나오면 상환하는 거죠. 3개월 이내에. 그것은 해당이 되는 거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금융상품.
자, 우리가 이제 이 단기 금융상품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유가증권하고 이제 좀 구분을 하셔서 단기 금융자산, 이럴 때는 물론 이제 금융상품이 포함되는 거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기 금융상품 그러면 유가증권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하면은 정형화된 금융상품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정형화된 금융상품 예를 든다면 정기금이라든지 정기적금이라든지 양도성 예금증서 그 다음에 뭐 기업보험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걔네들의 이 만기가 언제가 돼야 돼요? 1년 이내여야죠. 1년이 넘으면은 얘를 장기 금융상품으로 구분을 해주고 걔가 3개월이 안 된다. 그럴 때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시면 된다.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의 내용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 중에서 자 우리 유가증권은 이제 단기 금융상품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유동자산을 먼저 배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유가증권 중에서 단기간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있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 요게 있는데 얘를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다른 말로 얘네들은 단기간의 매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 비용은 단기의 손익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그래서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라고 부른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항목 좀 주의할 게 직원 가불증이나 차용증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직원에게 가불을 해줬어요. 그러면 종업원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줬으니까 내가 차용증서를 가지고 있겠죠. 내가 차용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에게 돈을 빌려준 거죠. 따라서 그 경우에는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하자. 그 다음에 우표나 수입인지는 현금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 우표나 수입인지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든지 소모품 비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선일자 수표. 자, 선일자 수표는 먼저 받은 수표죠. 날짜가 되기 전에 먼저 받은 수표이기 때문에 선일자 수표는 무조건 받으러 오므로 선일자 수표를 발행했을 때 그때는 지급보험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 당좌차월이라는 것은 은행에 당좌예금을 했는데 그 자기가 예금한 금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은행에 사전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나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계약을 당좌차월 계약이라고 하고 따라서 당좌차월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 정형화된 금융상품 그럴 때는 얘가 단기를 장기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한 문제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주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주의. 장기 금융상품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유동성 장기 금융상품으로 대체를 해줘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죠. 내가 재무상태표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1년 이내다. 그러면 단기 금융상품이죠. 근데 2년짜리 정기예금을 했어. 그러면 장기 금융상품이잖아요, 얘가. 장기 금융상품인데, 얘가 만기가 1년이 지나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만기가 1년 이내에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얘는 비유동자산이 아니라 유동자산이 되죠. 자, 이럴 때는 얘를 뭘로? 유동성 장기 금융상품으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바꿔줘라. 그러면 비유동자산이 유동자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액현금 제도인데요. 소액현금 제도는 딴 거 볼 거 없어요. 자, 말일날 보급을 하느냐, 일일날 보급하느냐, 요것만 정확하게 봐주시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4월 1일날 정액자금으로 100만 원을 우리 격리부에서 용도계에다가 전용을 했습니다. 돈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격리부서 입장에서는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
1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그 돈은 우리 용도계에서 한 달 동안 사용을 하겠죠. 근데 뭐 했을 줄은 몰라. 용도계에서 사용한 결과를 보고 우리 경리과에서는 해결을 해줘야 되죠. 따라서 그때까지는 얘를 소액현금 이렇게 처리해놔라. 소액현금으로 이렇게 처리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4월 30일 날 경리과에서 용도계에서 경리과로 보고를 하게 되죠. 자, 우리는 여비교통비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비로 썼고,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로 썼고, 그 다음에 뭐 잡비로 얼마 썼다. 그래서 얘로 40 썼고, 얘로 30을 썼고, 얘로 15만 원을 썼다. 그 다음에 얘로 5만 원을 썼다면 얼마를 사용한 거예요? 90만 원을 사용한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자, 말일날 요런 보고를 용도계로부터 받으면 보고 받자마자 바로 이제 자금을 전도해줘요. 그러면 얼마 사용했다? 90만 원 사용했으니까 수표를 발행해 주겠지? 그럼 당좌예금이 90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4월 말일자 현재 4월 말일 현재 우리 회사의 소액현금은 얼마로 남아있는 거야? 그대로 100만 원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5월 1일 날은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월 초에 보급하는 회사다. 그럼 월 초에 보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4월 말일에는 보고만 받는 거죠. 자, 따라서 4월 말일 날 보급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소액현금을 90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월 1일 날 9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전도를 해주죠. 그래서 90만 원 나가면서 자, 5월 1일 날 소액현금으로 90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4월 말일 현재 우리 회사의 소액현금은 얼마가 될까? 그때는 1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4월 말일 현재 소액현금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말일날 보급하는 회사는 최초 전도액 100만 원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1일날 전도하는 회사다. 그러면은 사용한 나머지가 되겠죠. 100만 원에서 90만 원 사용했다. 그러면은 10만 원이 정답이 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소액현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액자금 전도제, 부정액자금 전도제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전도해주는 제도, 그거를 정액자금 전도제도라고 하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전도한다. 요게 부정액자금 전도법인데, 현재 우리 일반 기업에서는 정액자금 전도제도를 거의 사용한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현금 가부족이죠. 자, 현금 가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부상의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금액의 차이가 났을 때 장부상에는 30만 원이 남아있는데 실제로는 현금을 씌워보니까 25만 원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이게 왜 틀려요? 같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런데 틀리다라는 것은 뭔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우선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되면 발견 시에는 어떻게 해요? 장부상에 30인데 실제로 25만 원이라면 현금이 5만 원이 없어진 거죠. 근데 뭐로 나간지 모르지 원인을. 그래서 그때는 일단 현금 과부족 5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놨다가 이제 5만 원의 원인이 판명이 됐어요. 그 중에서 3만 원은 자 뭐로 준 거예요?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그거를 기입을 안 한 거다. 그럼 알았어. 알았으니까 소모품비 3만 원 이렇게 주면서 현금 과부족을 없애면 되겠죠. 현금 과부족 3만 원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만 원은 결산 시까지도 원인을 판명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때는 결산 시에는 바로 여기서는 결산 시에 자 이때는 이제 바로 잡손실로 2만 원 마저 떨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이제 현금 과부족을 2만 원 이렇게 없애면 얘는 결국 결산할 때까지 모두 없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반대 현상은 어떻게 될까요? 장부상의 금액은 30만 원인데 실제 금액이 40만 원이다. 그럼 이 경우에는 1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차변에 일단 현금을 10만 원, 원인을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 10만 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요 현금만 가지고 현금이 더 많다, 현금이 모자란다, 요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자, 원인 분석합니다.
6만 원은 이자를 받았는데 몰랐었대.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이제 이자를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을 6만 원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여기에 만들어졌던 현금 과부족을 6만 원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만 원은 결산시까지도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이익으로 봐야 되겠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자비익으로 자비익 4만 원,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4만 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만들어놨던 현금 과부족을 퉁쳐서 없앤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현금 과부족 문제는 어떤 게 나와도 해결이 되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당좌예금과 당좌차월. 그건 뭐 별 것도 없죠. 당좌예금이라는 것은 기업이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 요거를 당좌예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당좌예금한 금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고 싶다. 이럴 때는 사전에 당좌차월 계약을 맺어야 되죠. 따라서 당좌차월 계약을 맺은 한도만큼은 수표를 더 발행해도 부도 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당좌차월이라는 것은 결국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은행 측의 요구가 있으면 바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좌차월은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해도 된다. 그냥 당좌차월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단기 차입금으로 고쳐서 써도 틀리지 않는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은행계정조정표인데요. 우리 시험에는 은행계정조정표가 잘 나오죠. 무조건 매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계정조정표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예를 들어서 잔액증명서를 발급을 해달라 그랬더니 은행에는 얼마가 돼 있어요? 100만 원으로 예금 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당좌예금 계정 또는 당좌예금 출납장에 보니까 얘는 얼마냐? 90만 원으로 요게 안 맞더라 이거죠. 또는 110만 원으로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안 맞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100만 원을 예금했으면 은행에 100만 원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내가 수표를 발행을 하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지급을 할 거니까 은행의 잔액과 회사의 잔액은 항상 일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왜 안 맞아?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그 잘못한 것을 맞춰주는 표, 요거를 우리는 은행계정 조정표라고 한다. 자, 따라서 은행계정 조정표는 특정일 현재 은행의 잔액증명서의 잔액과 회사 측의 당좌예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불일치의 원인을 밝혀주는 일람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측의 원인으로서는 미기입예금이라든지 기발행 미지급 수표라든지 그 다음에 기장 오류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먼저 그 기장의 오류에 대해서는요, 차감, 거기 차감이 아니라 가감이라고 나왔죠. 가감이라는 것은 더할 수 있을 땐 더하고 뺄 때는 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미스프린트가 아닙니다. 그 위에 미기입예금은 가산하고, 그 다음에 기발행 미지급 수표는 차감하고, 그 다음에 기장이 오류가 됐을 때는 더하거나 뺀다 이 소리죠. 그 원리만 좀 한번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은행하고 회사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은행의 잔액은 얼마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그 다음에 회사의 잔액은 얼마냐? 자, 원래는 이제 100만 원이었죠. 이게 처음에는 100만 원, 100만 원. 이게 똑같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가 상품을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20만 원의 수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회사는 당연히 자, 상품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자, 80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표를 받은 애가 은행에 가서 제시하면 은행도 20만 원을 지급해서 은행도 80이 될 건데 수표를 받은 애가 아직 돈이 안 급하니까 은행에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내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죠. 자, 요게 바로 발행 수표의 미지급. 다른 말로 이미 발행을 했다. 기발행했는데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다. 기발행 미지급 수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미 발행을 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됐다면 언젠가는 얘가 은행에 찾으러 가겠죠. 그래서 은행 측에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줘라 이 소리입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거죠. 기발행 미지급 수표.
그 경우에는 은행 측에서 마이너스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은행도 100만 원, 회사도 100만 원이었는데, 자, 회사가 오늘, 은행이 4시에 문 닫죠? 근데 3시에 30만 원을 우리 격리 직원한테 입금하고 와라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130이 됐겠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한참 이제 놀다가 4시 지나서 5시쯤 은행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은행의 정문은 닫혔죠? 근데 쪽문이 있죠? 쪽문으로 들어가서, 자, 나 예금하러 왔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마감 시간 이후에 들어왔어도, 마감 시간 이후에 왔어도 예금한 걸로 기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별도로 딴 데다가 보관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입금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은행에는 물론 130만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은행의 장부에는 4시 기준으로 100만 원 예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우리 예금 얼마 있어요? 물어보면은 이것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사실은 얼마인데? 130인데. 그래서 아직 예금 안 한 거죠, 이거. 요거는 이제 기록하지 않았다. 미기입된 예금이다. 그럴 때는 얘를 30만 원 은행에서 이렇게 더해줘라. 이 소리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미기입 예금. 요런 경우에는 무조건 은행 측에서 플러스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뭐예요? 기장 오류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예금이 아닌데, 은행에서 모르고, 우리 회사 예금으로 그냥 입금시켜버린 거죠. 120. 근데 사실은 우리 회사의 예금이 아니거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20을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반대로, 은행에서 나한테서 빼간 게 아닌데 얘가 10만 원을 빼버렸어요. 어? 우리 회사 거에서 예금을 뺐어.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회사에서 지출할 게 아니야. 그러면 얘가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은행에서 도로 10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이 기장을 오류, 잘못했을 때는 잘못된 성격에 따라서 은행 측에서 더하거나 빼면 그러면 일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기장 오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측의 원인으로서는,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발행수표의 미인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발행수표의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발행수표의 미지급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 발행수표의 미인도라는 말이 있잖아, 미인도. 이게 전혀 성격이 틀린 거잖아요. 미지급이라는 거는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은행에 가서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언젠가는 은행에서 빼가겠지. 그래서 은행 측에서 마이너스 하지만 요번의 경우는 자, 아침에 오늘 거래처에서 오늘 돈 받으러 온대요. 그래서 외상가 갚아야 되겠다 하고 격리부장이 50만 원짜리 수표를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오문 줘라 하고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오문 줘라 하고 수표를 끊었으니까 그때 당좌예금을 5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여놨잖아요. 근데 저녁 때 격리부장이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격리 직원한테 그 친구 받으러 왔냐? 그랬더니 안 왔다는 거라. 그럼 안 왔으니까 인도되지 않은 거죠. 수표를 상대방에게 주지도 않은 거지. 그 경우에는 뭐예요? 거래가 아니잖아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50만 원을 도로 플러스 해줘라 이 소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은행에서 마이너스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플러스 한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수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은행에서요, 나한테 내가 옛날에 당좌예금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금을 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가 10만 원 붙었대요. 그럼 은행에서는 나한테 별도 통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만 원을 이자로 이렇게 입금을 시켜놓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내 예금 얼마 있어? 그랬더니 은행은 110이 있어. 근데 나는 100만 원밖에 없죠. 왜 그래요? 은행에 이자 붙은 거를 나는 몰랐잖아. 그랬을 때 회사 측에서 10만 원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반대로 회사가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내 예금에서 10만 원을 빼가버려요. 이자 받을 날이라. 그래서 10만 원을 빼갔는데 나한테 연락을 안 해줍니다. 연락할 일이가 없죠. 근데 나는 얼마 있는 줄 알아요? 100만 원 있는 줄 알았더니
은행에 100만 원에서 10만 원 은행에 이자 공제해 갔잖아. 그걸 모르고 있었죠? 자, 이제 알았으니까 이런 경우는 회사 측에서 10만 원을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깊이 생각할 게 없어. 아, 요럴 때는 누가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쪽에서 고친다. 이런 생각만 해주시면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자, 은행 수수료나 이자 비용 똑같은 거죠. 은행에서 자기가 받을 수수료를 이렇게 마이너스 시켰는데 회사가 몰랐다면 회사에서 마이너스 해주자. 자, 그 다음에 내가 은행에다가 수표나 어음을 예금을 했는데 이게 부도가 났습니다. 내가 타인으로부터 받은 수표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은행에다 당좌 예금을 했어요. 그래서 30만 원을 예금했는데 이 30만 원이 부도가 났대요. 그러면 여기서도 회사는 30만 원 입금했으니까 130 이렇게 고쳐놨어요. 그럼 은행도 일단 130인데 30만 원이 부도가 나버리면 100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시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알았다. 나도 이제 뺀다. 그래서 회사가 마이너스 시켜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오류. 우리 회사가 잘못했을 때 이 회사가 아까 은행이 잘못한 것처럼 회사가 뭘 잘못했을 때 잘못된 원인에 따라서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은행계정 조정표. 자, 따라서 은행에서 조정하는 항목에는 기발행 미지급 수표나 은행 측에서 미기록한 예금이나 은행 측의 기장 오류. 자, 하나하나 이해를 하시면서 아, 이럴 때는 은행에서 더한다, 은행에서 뺀다. 그 다음 회사가 조정할 항목은 매출 채권의 대체 입금액. 그건 뭐예요? 거래처가 우리 회사에 보낼 돈을 은행으로 그냥 입금시켰습니다. 대체 입금시켰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체 입금은 그 상대방 계좌에서 우리 계좌로 대체했다 이 소리죠. 그럼 은행에는 돈이 들어왔는데 회사는 모르고 있었네요. 자, 따라서 회사 측에서 플러스하면 되겠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자나 수수료 기입을 누락했다. 그 다음에 부도수표나 부도어음대금의 기입을 누락했다. 그 다음 기발행 미인도수표. 아까 거래처에 주려고 수표를 발급해 놨는데 거래처가 오질 않아서 안 줬을 때 기발행 미인도. 그 다음에 기업 측에서 기장을 잘못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은행계정 조정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고쳐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별거 아니에요. 은행계정. 근데 실제로 은행계정 조정표는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천천히 찾아가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은행계정 조정표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차근차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